이번 시간에는 국제금융의 변동금리 계약에서 기준금리로 많이 사용되는 라이버에 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변동금리 대출이 시행되던 초기에는 라이버는 당사자들이 정하는 참조은행을 이용해서 확정하는 방법을 사용했었습니다. 즉, 레퍼런스 뱅크를 정한 후 그 레퍼런스 뱅크가 런던의 주요 은행에 정기 예금을 하는 경우에 적용받고자 하는 예금 이자율, 요거를 라이버로 디파인했던 것이죠. 그런데 1980년대 들어 파생 상품을 비롯해서 이자율에 기반한 각종 금융 상품들이 등장하면서 라이버는 단순한 대출의 기준금리뿐만이 아니라 이런 종류의 금융거래에서도 일종의 디폴트 스탠다드로 이용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라이버 결정 방법은 특정 은행들이 주관적인 영향력이 개입할 소지도 있고 또 사후에 자의로 조작될 위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금융거래에서 디폴트 스탠다드로 작용하기에는 사실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이버를 확정하는 게 문제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금융기관들 간의 라이버를 확정하기 위해 통일되고 투명한 수단을 강구할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British Bankers Association, 즉 BBA가 나섰습니다. BBA는 1984년 BBA Interest Settlement Rates라는 그 이자율을 마련해서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BBA Interest Settlement Rate를 보다 다듬어서 1986년부터는 BBA는 공식적으로 BBA 라이버라는 것을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BBA 라이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BBA가 사용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단 복수의 주요 은행들을 가지고 패널 멤버를 구성하고요. BBA는 이 패널 멤버들로 하여금 매일 그날 11시에 런던 인터뱅크 마켓의 어느 프라임 뱅크가 다른 프라임 뱅크에게 예금을 예치할 경우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 간 정기 예금 이자율을 BBA에게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BBA는 이렇게 패널 멤버들이 제출하는 이자율을 취합해서 그날의 라이버를 결정하고 이를 공시했습니다. 이렇게 BBA가 관리하는 라이버를 로이타나 AP 텔러레이트 같은 금융정보 제공업자들이 수요자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라이버를 금융거래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금융기관들은 로이타가 운영하는 라이버 페이지 또는 AP 텔러레이트가 운영하는 375 홈페이지나 3751 페이지를 통해서 매일 BBA가 공시하는 라이버의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US 달러 레온 어그리먼트에서는 라이버를 로이터가 운영하는 라이버 페이지 또는 텔러레이트가 운영하는 375 홈페이지나 3751 페이지에 게시되는 레이트라고 정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1998년부터는 BBA는 패널 멤버들이 이자율을 제출함에 있어서 그 프라임 뱅크가 다른 프라임 뱅크에게 오퍼하는 레이트가 아니라 패널 멤버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 적용되리라고 예상되는 이자율을 제출하라고 그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BBA가 공식적으로 관리하던 라이버를 BBA 라이버라고 통상 부릅니다. 그런데 BBA가 이렇게 라이버를 관리하고 있는 와중에 소위 말하는 라이버 스캔들이라는 게 터졌어요. 라이버 스캔들은 2008년 4월 16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가 최초 게재가 됐고요. 그 후 계속적인 이제 의혹 제기도 있고 뭐 이렇게 가다가 결국 2012년 미국 의회에서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제대로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라이버 스캔들은 인터넷 찾아보시면 자료가 널려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상당히 복잡한 얘기라서 수업 시간에 다루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라이버 스캔들을 거치는 과정에서 결국 BBA는 그
라이벌을 관리하는 그 지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 2월 1일부터는 BBA는 Intercontinental Exchange Benchmark Administration이라는 곳에서 공식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Intercontinental Exchange Benchmark Administration은 보통 줄여서 IBA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2014년 2월 1일부터는 IBA가 라이벌을 관리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IBA가 라이벌을 관리하면서는 그 라이벌을 확정하는 기준도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BBA가 관리하던 라이벌과 구별해서 2014년 이후 IBA가 관리하는 라이벌은 보통 ICE 라이벌이라고 부릅니다. IBA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ICE 라이벌은 현재 단기 이자율이 벤치마크로서 굉장히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생상품, 사채, 기업대출 및 소비대출과 같은 다양한 범죄 계약과 관련해서 그 이자율을 계산하거나 밸류에이션 할 때 이 라이버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ICE 라이버는요, 그 브리티시 파운드 스털링, 유로, 자파니스 yen, 스위스 프랑, US 달러 이렇게 5가지 통화에 대해서 만기를 7종류로 해서요. 그러니까 overnight, 일주일, 그 다음에 한 달, 2달, 3달, 6달, 10개월 이렇게 7종류의 만기와 관련해서 그 이자율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ICE는 매일 11시 55분에 이 5가지 통화별로 7가지 만기에 해당하는 라이벌을 공시합니다. 이렇게 공시된 라이벌은 소위 파트너스 오브 IBA라고 불리는 그 금융정보업자들이 자기들의 그 서비스망을 통해서 자기들의 고객에게 제공을 합니다. IBA가 라이벌을 관리하게 되면서부터 라이벌은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정되기 시작합니다. 일단 IBA의 이자율을 제공하는 은행들을 컨트리뷰터 뱅크라고 부르는데요. IBA는 각 통화별로 11개에서 한 16개 정도에 해당하는 컨트리뷰터 뱅크로 패널을 구성합니다. 5종류 통화와 관련해서 라이벌을 제공하는 거니까 그럼 패널은 5개가 되겠죠. 그럼 각 패널별로 각 패널에 속하는 컨트리뷰터 뱅크들은 자기가 담당하는 통화와 관련해서 그 만기를 7가지로 구분을 해서 그 인풋 데이터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 통화별로 컨트리뷰터 뱅크로부터 취합된 인풋 데이터를 가지고 IBA는 각 만기별로 라이벌을 픽스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픽스된 라이벌가 경제적 실체를 반영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이자율이 되려면 사실 패널 구성 자체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IBA는 그런 목적으로 라이벌 컨트리뷰터 뱅크 크라이테리아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서 패널 구성은 이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절차적이나 이런 면에서는 나름 공정성, 객관성을 갖췄다고 보여집니다. 자, ICE 라이버가 객관적으로 시장 상황등 경제적 실체를 반영하려면 명망 있는 리딩 뱅크들로 패널을 구성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런 그 패널을 구성하는 컨트리뷰터 뱅크들이 실제로 인풋 데이터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과정도 객관성,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IBA는 그런 목적으로 ICE 라이버 아웃풋 스테이트먼트라는 것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IC 라이버 아웃풋 스테이트먼트라는 것은 컨트리뷰터 뱅크들이 인풋 데이터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가이드라인이라고 하겠습니다. IC 라이버 아웃풋 스테이트먼트에 따르면 컨트리뷰터 뱅크들이 제출해야 하는 레이트는 이들이 실제로 수행하는 wholesale unsecured funding transactions, 즉 무담보 도매 금융 거래에 최대한 연동시킨 이자율입니다. 이렇게 직접 수행하는 거래와 연동시킨 레이트를 요구하게 되면
어떤 이유가 됐든지 해당 거래가 수행되지 않거나 또는 거래 빈도가 굉장히 낮은 경우에는 적절한 레이트를 산정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CE 라이브 아웃풋 스테이트먼트는 소위 워터폴 메토돌로지라는 것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워터폴 메토돌로지에 따르면 자료 제출과 관련한 3단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1단계에서 요구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으면 2단계에서는 다른 방법에 의해 레이트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1단계, 2단계 방법이 다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3단계에서는 엑스퍼트 저지먼트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레이트를 아예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IBA에서는요, 이렇게 contributor bank들이 ICE 라이브 아웃풋 스테이트먼트에 따라서 제출한 인풋 데이터들을 모아서 소위 라이버 메소돌로지라는 방법에 의해서 라이버를 계산합니다. 라이버 메소돌로지 목적은 ICE가 공시하는 라이버가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무담보 도매금융시장에 접근 가능한 대형 선도은행들의 실제 조달금리를 반영하는 이자율들의 평균 이자율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ICE는 각 통화별로 그리고 각 만기별로 컨트리뷰터 뱅크들이 제출하는 이자율을 소수점 5자리까지 반올림한 산술평균을 해당 통화의 해당 기간에 적용되는 라이버로 발표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 컨트리뷰터 뱅크들이 제출한 이자율 중에 최고 이자율과 최저 이자율은 약간씩 조정을 합니다. 이 조정을 제외하고는 그 외에 각 컨트리뷰터 뱅크들이 제출하는 이자율은 동등하게 취급됩니다. ICE 라이버 산정을 위해서 현재는 컨트리뷰터 뱅크들은 Standardized Transaction Data Driven Waterfall Methodology에 따라서 인풋 데이터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Waterfall Methodology의 핵심은 즉 실제 거래에 기반한 Transaction Data Driven Methodology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ICE 라이버도 처음부터 이 워터폴 메토돌로지의 기초에서 산출됐던 건 아니고요. 워터폴 메토돌로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서야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컨트리뷰터 뱅크는 소위 라이버 서브미션 퀘스천이라고 불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근거해서 인풋 데이터를 작성했을 뿐이므로 사실 주관적인 판단이 개재할 여지가 많았습니다. 라이버 서브미션 퀘스천은 이렇습니다. At what rate could you borrow funds? Were you to do so by asking for and then accepting interbank offers in a reasonable market size just prior to 11 a.m.? 그러니까 네가 오전 11시 직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해서 인터뱅크 오퍼를 요청하고 이를 수락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한다면 적용될 조달금리가 무엇인가를 써내라는 것이었지요. 그러니까 사실 과거 BBA가 사용하던 방법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함으로써 객관성,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Standardized Transaction Data Driven Waterfall Methodology로 전환을 한 것입니다. Waterfall Methodology는 공시되는 라이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제출되는 인풋 데이터의 이자율은 실제로 수행한 wholesale unsecured funding transaction과 최대한 연동시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2, 3년간의 시장 상황 및 금융규제 환경 변화로 인해서 금융기관들의 자금 조달 방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금융시장에서 거래가 행해지는 빈도가 확 줄었습니다. 즉, 인풋 데이터의 이자율 산정 시 연동시켜야 할 거래 자체가 시장에서 희박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3단계 워터폴을 두어봤자 거의 3단계만 계속 적용을 될 판이거든요. 근데 3단계는 사실 별로 객관적이 아니잖아요. 엑스퍼트 저지먼트를 활용하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 워터폴 메토돌로지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워터풀 메서돌리지는 사실 몇 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2019년에 전면 시행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의 그 트랜지션 피어리어드를 두어서 기존의 기준과 워터풀 메서돌리지가 병행해서 적용되다가 2019년에 전면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시장 상황은 이 워터풀 메서돌리지가 전면 시행되기도 전인 이미 트랜지션 피어리어드 동안에 그 연동시켜야 할 거래들이 점점 줄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2017년에 영국의 금융감독기관인 FCA의 Chief Executive인 앤드류 베일리는 2021년 말에는 라이벌을 아예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있었던 그 Key Regulatory Speech에서 앤드류 베일리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Our intention is that at the end of 2021, it would no longer be necessary for the FCA to persuade or compel banks to submit LIBOR. It would therefore no longer be necessary for us to sustain the benchmark through our influence or legal powers.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라이버는 2021년 말까지만 공식적으로 제공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는 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의 약자 SOFR이 US 달러 벤치마크 레이트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2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죠.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라이버가 살아남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에 링크를 표시해 놓은 이 사이트들은 트랜지션 프롬 라이버에 관해서 좀 자세한 자료가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트랜지션 프롬 라이버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관련 자료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유로달러 마켓에서 사용되는 변동금리의 기준금리인 라이버는 원래는 레퍼런스 뱅크들이 쿼트하는 예금이자율이었으나 그게 1980년대 이후에는 통일성을 위해 이를 관리하는 특정 기관이 금융기관들로부터 쿼트를 받아 확정한 후 공시하는 공식적 이자율로 진화하였습니다. 초기에는 라이버를 BBA가 관리해 왔었는데요. 2014년부터는 IBA가 관리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말부터는 라이버는 쿼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부터는 SOFR, 즉 Secured Overnight Finance Rate가 대체 이자율로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1년) 말이면 공식적으로 쿼트되는 라이버는 사라질 예정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각종 금융거래에서 IC 라이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는 IC 라이버를 기준금리로 사용하는 변동금리 대출계약서에서 실제로 사용된 라이버 정의조항을 담아보았습니다. 제가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집중해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의조항에 따르면 라이버는 The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Administered by ICE Benchmark Administration Limited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라이버는 IBA가 관리해서 공시하는 라이버를 말한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만 정의를 해놓고 나면은 IBA가 혹시 이 라이버를 관리하는 업무를 중단하게 되면 랜더는 이 정의조항만 가지고는 기준금리를 확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괄호 안에 문구를 쓴 것입니다. Any other person which takes over the administration of that rate라고 해서 누가 됐든지 간에 다른 IBA가 다른 기관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BBA가 라이버를 관리했었는데 2014년에 IBA에게 넘겨받아서 2014년부터 지금 IBA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대비를 해두는 게 바람직합니다. 특히 랜더 입장에서는 지금 이자는 랜더의 수입원이기 때문에 이자율을 확정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면 랜더로서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 그런 경우에 대비한 게 괄호하는 문구입니다. 그 다음에 IBA가 라이버를 공시할 때는 5가지 통화 그리고 7가지 만기로 구분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 종류의 이자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IBA가 관리하는 라이버라고만 해버리면 이 여러 가지 이자율 중에 어느 것을 말하는지가 특정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특정하기 위해서는 그 통화와 기간을 특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특정은 당연히 이 대출의 통화와 이 대출의 이자 기간을 매칭시키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5째 줄을 보면 파랗게 제가 표시한 부분이요. 통화는 for dollars라고 하고 있고요. 기간은 마지막 줄에 for a 6 months period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대출의 경우에는 이자 기간이 6개월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6 months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IBA가 라이버를 매일 공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매일 공시되는 그 이자율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이자 기간과 관련해서 그럼 어느 날 공시되는 이자율을 갖다 쓸 것이냐 하는 것도 미리 정해놓을 필요가 있겠죠. 자, 은행 간 예금을 통한 단기자금 대출 시에는 보통 이 영업일 이후에 예치할 것을 조건으로 오늘 쿼트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 라이버가 기본적으로는 랜더의 조달금리라는 면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 이자 개시 기간 첫날에 적용되는 라이버가 랜더의 조달금리가 될 테니까 결국은 이 영업일 이전에 쿼트되는 수치를 갖다 써야 될 것입니다. 이 데피니션에서는 그냥 막연히 under relevant quotation date라고 이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그 데피니션 조항에서 별도로 quotation date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quotation date의 그 정의를 보시면은요, 특정 이자 기간과 관련한 quotation date는 언제라고요? 2 banking days prior to the first day of such relevant interest period. 그죠? 그러니까 이자 기간 첫날보다 2 banking days 전날. 그게 quotation date죠. 그러니까 quotation date의 라이버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 영업일 전에 quote된 라이버를 실제로 적용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2 banking days가 이제 보통 그 계약서에서 banking days는 그 런던만이 아니라 그 랜던이나 아니면 다른 차주라든지 이런 당사자들이 관련된 그 지역에서도 영업을 하는 날짜로 규정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좁아집니다. 이제 이 쿼테이션과 관련해서는 사실 런던 인터뱅크 마켓에서 은행이 영업하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뒷부분이에요. Which banks are open for dealing in the London Interbank Market이라고 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서의 조항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포맷이 다른 계약서에서 어느 조항을 그냥 그대로 옮겨버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계약서에서 어떤 조항의 문구를 따오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의 체계하고 지금 내가 작성 중인 이 계약서의 체계가 서로 호환 가능한지를 일단 확인하시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적절한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따오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도
quotation date에 대한 정의 조항을 따로 둘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라이버 데피니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on the relevant quotation date가 아니라요. on the day two London banking days prior to the first day of such relevant interest period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쓰다 보면 이 라이버 정의가 너무 길어지니까 이 계약서 같은 경우는 그거를 그 정의 조항 자체를 또 쪼개서 다른 곳에 둔 거거든요. 이제 계약서는 항상 이렇게 서로 관련성 하에서 맥락 하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자, 이 계약의 당사자들은 RC 라이버를 자기들 기준금리로 사용하기로 합의를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라이버의 정의는 RC가 공시하는 라이버에 맞추어서 지금 A항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IBA가 더 이상 그 라이버를 관리하지 않는다.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지금 당사자들은 기준금리를 확정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죠. A항의 괄호 안의 부분은 IBA 대신 다른 기관 누군가가 IBA를 승계해서 관리를 해주는 경우에 그럼 걔가 하는 거 따라가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승계인도 없이 IBA가 라이버 관리를 중단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 경우에는 A항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자, IBA는 일을 안 하고 그렇다고 누가 대신해 주지 않고 그렇지만 대주들은 여전히 이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준금리는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과거의 레퍼런스 뱅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B항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레퍼런스 뱅크들로부터 쿼트를 받아서 이거를 arithmetic mean of the rates, 그러니까 산수의 평균을 내서 결정된 이자, 그거를 라이버로 보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레퍼런스 뱅크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것도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요. 그래서 여기 지금 대문자로 레퍼런스 뱅크로 된 거로 보면은 아마도 레퍼런스 뱅크도 정의 조항이 있고 그 정의 조항에는 어떤 식으로 레퍼런스 뱅크를 정할 것인가가 규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계약서의 이자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자 기간이 6개월이다. 그럼 계약서에 the interest period applicable to the loan shall be 6 months 하면은 이자 기간 6개월은 나오죠. 자, 그러면 충분할까요? 여기 계약서에 보면 provided that 해갖고 뭔가 A항부터 쭉 쓰고 있습니다. 자, 계약 이자 기간을 6개월로 한다라고 끝나버리면은 그 인출을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경우에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만 분할 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죠. 자, 이자 기간은 언제 개시됩니까? 인출일에 개시되겠죠. 그래서 A항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The first interest period in relation to each drawdown shall commence on the day on which such drawdown is made. 당연한 얘기죠. 인출일에 이자 기간이 개시된다. 그럼 인출일이 1월 1일이라 그러면은 1월 1일에 이자 기간이 개시되니까 이자 기간 말이 언제입니까? 이자 기간이 6개월이니까 6월 말이 되겠죠. 그런데 A항이 지금 each drawdown에 다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1월 1일에 인출한 경우에는 이자 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말이 되겠지만 2월 1일에 인출하면 이자 기간은 2월 1일부터 7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에 나눠서 인출하게 되면 이자 기간이 두 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10번에 나눠서 인출하면 10개의 이자 기간이 돌아갑니다. 너무 정신이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지금 6months로 하고 끝나버리면은 A항은 사실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뭐 인출일로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건 너무 당연하니까 인출일로부터 여러 개의 이자 기간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합쳐서 하나의 이자 기간으로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B항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B항을 보시면요. In relation to each drawdown after the initial drawdown. 그러니까 첫 번째 drawdown은 그냥 인출일로부터 6개월 된 이렇게 해서 이자를 흘러갑니다. 그런데 첫 번째 drawdown을 제외한 두 번째 인출로부터는 지금 B항이 적용되게 되죠. B항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first interest period shall end on the last day of the then current interest period in respect of the initial drawdown. 그러니까 B항이 없다 그러면은 2월 1일에 인출한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는
그러니까 7월 말에 이자 기간이 끝납니다. 그런데 자, 두 번째 드로우다운의 경우에는 두 번째 드로우다운의 첫 번째 인출이 언제 끝난다고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첫 번째 드로우다운의 이자 기간 말일에 그냥 끝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여러 번 나눠서 인출을 하게 되더라도 결국 이자 기간은 합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특이한 건요. 이자 기간은 each interest period shall commence on the last day of the preceding interest period. 그러니까 이자 기간 말일에 앞에 이자 기간 말일에 그 다음 이자 기간이 개시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각 이자 기간별로 보면은 전에 도래하는 이자 기간의 말이라고 그 다음에 도래하는 이자 기간의 개시일은 겹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우리가 살펴본 A, B, C항을 종합하면 이자 기간은 이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됩니다. 이 도표의 경우에는 이자 기간이 3개월이고 3번에 걸쳐서 인출이 일어난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드로우다운이 2020년 1월 5일에 일어났다고 하면 이자 기간이 3개월이니까 이 첫 번째 드로우다운의 이자 기간은 1월 5일부터 4월 5일이 됩니다. 두 번째 드로우다운이 2월 8일에 세 번째 드로우다운이 3월 1일에 일어났다고 하면은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자 기간은 원래는 2월 8일부터 5월 8일, 3월 1일부터 6월 1일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첫 번째 드로우다운 이후에 드로우다운들은 첫 번째 이자 기간이 언제 끝난다 그랬어요? 첫 번째 드로우다운의 이자 기간 말일에 끝난다 그랬으니까 2월 8일에 드로우다운이 일어났지만 4월 5일에 이 세컨 드로우다운의 첫 번째 이자 기간은 끝납니다. 세 번째 드로우다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드로우다운의 경우에도 그 이후의 이자 기간은 당연히 첫 번째 드로우다운하고 같이 가는 거죠. 4월 5일부터 7월 5일까지 3개월 단위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보신 것처럼 첫 번째 이자 기간의 말일은 다음 이자 기간의 초일하고 겹치기 때문에 자, 이자 기간은 1월 5일에서 4월 5일, 두 번째 이자 기간은 4월 6일이 아니라 4월 5일부터 7월 5일, 그다음 세 번째는 7월 5일부터 10월 5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D, E, F 조항은 테크니컬한 조정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B항은 이자기간 말일이 휴일인 경우에 이자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다음 날로 밀리지만 만약에 그날이 그렇게 밀리면 다음 달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직전 일로 오히려 땡긴다는 얘기입니다. 이 항의 얘기는 이자 기간이 어느 달 말일에 개시하는 경우에는 항상 말일에 끝나도록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에는 큰 달, 작은 달 있고 이래서 정확하게 상관하는 날짜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해당 월의 말일에 그냥 기간을 끝내도록 조정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자 기간 개시일이 9월 30일이고 6개월이 이자 기간이다. 6개월 후는 2월 30일이 돼야 되는데 2월 30일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3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2월 28일에 그냥 끝내고 2월 28일에 다음 이자 기간을 개시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F는 마지막 이자 기간의 말일은 무조건 만기랑 맞추기.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만기가 4월 8일이다. 근데 마지막 이자 기간이 1월 1일에 개시됐다. 그러면 이걸 지금 이자 기간을 6개월이라 그래서 6월 달까지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월 8일에 그냥 마지막 이자 기간의 말일도 그냥 거기서 끝내라라는 얘기죠. 방금 살펴본 그 이자 기간에 관한 조항에 보시면 이자 기간 말이라고 다음번 이자 기간 개시일이 겹치죠.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은 그날은 이자가 더블 카운팅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이자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이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문구인데요. Interest shall accrue from day to day. 일할 계산하라는 거죠. Shall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actual number of days elapsed and 360-day year, including the first day of the period during which it accrues, but excluding the last, and shall be paid in arrears on each interest payment dat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이자 발생과 관련해서
자, including the first day of the period. 그러니까 첫날은 포함이 됩니다. 이자 개시일에는 이자가 발생하는데요. during which it accrues, but excluding the last. 그러니까 이자 기간 말일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는 겹치더라도 실제로는 그 앞에 이자 기간의 말일에는 이자는 발생하지 않고 항상 초일에만 발생하니까 그 겹치는 날짜라고 해서 이자가 더블 카운팅 되지는 않습니다. 유로달러 론의 경우에는 기간 계산의 방식도 우리가 익숙한 방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요. 한 달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요. A period starting on one day in a calendar month and ending on the numerically corresponding day in the next calendar month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5일부터 one month라 그러면 4월 5일부터 5월 5일까지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 기간을 한 달로 정하고 4월 5일에 인출한 경우 이자 기간은 4월 5일부터 5월 5일 그리고 그 다음 이자 기간은 5월 5일부터 6월 5일 그 다음 이자가는 6월 5일부터 7월 5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계약서 조항은 우리가 익숙한 민법상의 기간 계산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자, 여기 우선 160조 1항과 2항을 보시면요.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할 때에는 여기에 의하여 계산한다. 여기서 여기란 캘린더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항은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그러니까 1항과 2항을 종합하면요. 3월 1일부터 한 달은 3월 31일까지 우리 달력에 따라서 3월 31일까지가 됩니다. 만약에 3월 2일부터 석 달이다. 그러면 2항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3월 2일부터 석 달이면 최후의 달인 5월 중 기산일에 해당하는 이 일의 전일이니까 1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5월 1일에 그 기간이 끝납니다. 그런데 기간의 만료점은 159조에 따르면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할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1일이 만료되는 것과 동시에 그 석 달 기간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3월 2일부터 3개월 기간은 5월 1일 자정에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우리 그 계약서에서 본 그 기간 계산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유로달러 론의 경우에는 이자 기간이 사실 겹치기 때문에 실제로 이자를 계산할 때는 하루를 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이자 기간 초일부터 발생하지만 말일에는 발생하지 않는 걸로 규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기간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민법상의 기간 계산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자는 초일부터 말일까지 전부 발생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실은 어느 경우에 따르더라도 그 이자를 더블 카운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더블 카운팅하지 않는다는 동일한 결과를 놓고도 서로 접근하는 방법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드리는 퀴즈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이브 컨트리뷰터 뱅크가 라이브 서브미션 퀘스천에 근거해서 인풋 데이터를 제출하는 것과 워터폴 메소돌로지에 따라 인풋 데이터를 제출하는 것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